제17장 왕자는 활기차고 쾌활한 젊은이들과 어울리다. 다음날 아침 일어난 라셀라스 왕자는 인생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젊은 시절은 쾌락의 시기야. 난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보겠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관심사이고 쉴 새 없이 즐거운 일을 찾아온 시간을 바치는 젊은이들과 말이야. 왕자는 그런 젊은이들과의 모임에 흔쾌히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며칠 만에 왕자는 염증과 혐오감에 가득 차서 돌아오고 말았다. 모임에 나오는 젊은이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희낙낙거리고 까닭도 없이 실없는 웃음을 터뜨려댔다. 그들의 쾌락이란 것도 그저 조잡하고 관능적이기만 할 뿐 정신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거칠고 천박했다. 그들은 질서나 법 따위를 비웃어댔지만 권력자의 찌푸린 얼굴 앞에서는 벌벌 떨며 꼼짝 못했고 지혜로운 자의 눈길 앞에서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다. 왕자는 곧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으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무런 계획 없이 행동하고 그저 우연에 따라 되는 대로 슬픔에 젖거나 명랑해하면서 사는 인생은 이성을 지닌 존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행복한 삶이란 무언가 확고하고 항구적인 것으로 두려움이나 불확실함 따위가 없는 상태여야 할 거야 하고 왕자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왕자의 젊은 친구들은 그동안 그들의 솔직하고 정중한 태도로 왕자에게 상당히 깊은 호감을 불러일으켰던지라 왕자는 경고와 충고의 말을 건네지 않고는 그들을 떠날 수 없었다. 왕자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보게 친구들, 난 우리의 현재 생활 방식과 앞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네. 그 결과 나는 우리가 지금 스스로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사람은 젊은 시절에 노년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법.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현명해질 수 없지. 이렇게 한없이 경박하게 살다가는 결국 무지한 존재밖에 되지 않을 것이야. 무절제한 행동은 비록 잠시 동안 우리에게 흥분과 자극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을 단축시키거나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네. 젊은 시절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 그리고 늙은이가 되어 공상의 매력이 사라지고 쾌락의 환영이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춤추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안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과 선행을 베풀 능력이 있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자, 이제 집어치울 수 있을 때 그만 집어치우세요. 그리고 언젠가 늙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세요. 늙어서 과거를 회상할 때 오직 어리석은 행동밖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 지난날의 원기 왕성하던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오직 과거의 방탕한 생활에서 비롯된 병마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 어떤 불행보다도 두렵게 여기면서 살아가세. 왕자의 말을 듣던 젊은 친구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합창이라도 하듯 일제히 한바탕 웃음보를 길게 터뜨려 왕자를 쫓아냈다. 왕자는 자기가 올바른 생각을 했으며 또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처럼 끔찍하게 조롱을 당한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고 행복에 대한 탐색을 계속 다시 해 나갔다. 제18장 왕자는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다.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던 왕자는 넓고 큰 건물을 하나 발견했다. 그 건물에 열려있는 문은 누구든지 들어와도 좋다고 권하는 듯 했고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다. 왕자도 따라 들어가 보았다. 강당이나 연설장 같았는데 학식 있는 선생들이 청중에게 강연을 들려주는 곳이었다. 왕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은 현자 한 사람에게 시선이 끌렸다. 그는 인간의 정열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 아주 힘차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몸놀림에는 기품이 배어 있었다. 음성은 분명하고 낭낭했으며 우아한 말실을 구사했다. 그는 매우 힘찬 어조로 다양한 예를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인간의 저급한 정신 능력이 고결한 능력을 누르고 지배할 때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천박해지며 정열의 모태인 공상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지배권을 탈취할 때
그 결과 필연적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무도한 통치 상태와 불안과 혼란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상은 지성을 배반하여 그 성체를 반역자들의 손에 넘겨버리는 한편 제 자식들을 선동하여 여기에 제 자식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과 정열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상은 한편 제 자식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정당한 군주인 이성에 대항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이성을 변함없고 한결같으며 영원한 빛을 비추는 태양에 비유하였고 공상은 광채가 눈부시지만 덧없이 사라져버리며 움직임이 종작 없고 방향의 갈피가 없는 유성으로 일컬었다. 그러고 나서 현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정열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과 격언을 알려주었으며 이어서 정열에 대해 고귀한 성리를 거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묘사했다. 그에 따르면 정열을 정복하고 승리한 인간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나 희망의 놀이개가 되지 않으며 질투로 초췌해지거나 분노로 타오르거나 정에 물러지거나 슬픔에 짓눌리거나 하는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또 태양이 하늘에 있는 폭풍우나 고요함에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제 진로를 운영해 나가듯 생활의 풍파가 닥치던 조용한 일상사가 이어지던 그저 차분히 인생길을 걸어나간다. 현자는 고통이나 쾌락에 동요하지 않은 많은 영웅들의 예를 차례로 들었는데 그들은 일반인들이 선악 또는 행, 불행의 이름으로 말하는 삶의 여러 양상이나 사건을 그저 무관심하게 바라본 사람들이었다. 현자는 청중에게 훈계하기를 선입견을 벗어던지고 확고한 평상심으로 무장하여 악이나 불행의 화살을 견뎌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바로 이러한 상태만이 진정한 행복이며 누구든지 노력하면 이런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라슬라스 왕녀는 훌륭한 분의 가르침에 마땅히 표해야 할 존경심으로 현자의 말을 경청했다. 그러고는 문관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진정한 지혜를 터득한 그토록 훌륭하신 선생님을 한번 따로 찾아뵐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겸손히 간청했다. 그 현자 선생은 한동안 망설이는 듯 했다. 그러자 라셀라스 왕자는 금화가 담긴 지갑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현자는 이것을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로 받아 넣었다. 집에 돌아온 왕자는 이물락에게 말했다. 오늘 나는 훌륭한 현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으로 흔들림 없는 이성의 확고한 보좌에 높이 앉아서 변화하는 인생의 여러 양상을 발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입으려면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입술에 주목하고 그분이 도리를 설파하며 웅변을 마치면 모든 사람이 확신에 이르게 된답니다. 나는 이분을 내 앞날의 인도자로 모실 작정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합니다. 이물락이 대답했다.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너무 성급하게 신뢰하거나 찬미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천사처럼 설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인간처럼 살고 있기 마련입니다. 라셀라스 왕자는 그토록 설득력 있게 도리를 설파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며칠 후 현자를 찾아갔다. 하지만 문간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거절당했다. 왕자는 이때쯤에서 돈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지라 곧 금화 한 잎을 써서 안채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반쯤 어두움에 잠긴 방 안에는 현인 철학자가 멍한 눈빛을 한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왕자를 보더니 말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그대는 인간의 그 어떤 우정도 다 소용없는 순간에 나를 찾아왔어. 나는 지금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내 딸이 효성이 지극하여 노년의 나에게 그 위안을 주리라 기대했던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바로 어젯밤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인생에 대한 나의 기대나 목표나 희망 따위는 이제 모두 끝장나버렸어. 난 이제 세상과 모든 인연이 끊어진 외로운 존재에 불과하오. 선생이시여, 왕자가 말했다. 죽음이란 것은 현자라면 결코 놀라워할 필요가 없는 일 아닌지요? 죽음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자의 물음에 철학자가 대답했다. 젊은이여, 말하는 것을 보니 그대는 사별의
비통함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듯 하구려. 그러자 왕자가 반문했다. 아니, 그렇다면 선생께서는 선생 자신이 그토록 강력하게 설파하던 가르침을 다 잊으셨단 말인가요? 지혜를 깨우쳐봤자 우리 마음은 재난에 맞서 이겨낼 힘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것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외적인 사물이나 현상은 본래부터 가변적인 것인 반면 진리와 이성은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탄에 젖은 철학자는 대답했다. 진리와 이성이 대체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단 말이오. 그것들이 지금 나에게 내 딸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 말고 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이오.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책망을 가할 만큼 모진 심성이 아니었던 왕자는 곧 자리를 피해 나왔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그는 듣기 좋은 수사나 웅변의 공허함과 세련된 미사 예구가 공들여 지어낸 문장의 쓸데없음에 대한 확신을 공들여 지어낸 문장의 쓸데없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제19장 전원 생활을 잠깐 살펴보다. 행복을 찾으려는 왕자의 간절한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그는 나일강의 가장 밑에 있는 폭포 근처에 사는 은자 한 사람이 고결함으로 온 나라의 명성이 자자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 은자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대중 속의 사회적 삶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지극한 행복을 혹시 고적한 은둔의 삶에서는 찾을 수 없는지, 그리고 나이로나 덕으로나 공히 존경받는 사람에게서 인생의 불행을 피하고 견뎌내는 어떤 특별한 기술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지 한번 알아볼 작정이었다. 이물락과 공주도 왕자와 함께 가기로 동의했다. 필요한 준비를 갖춘 다음 그들은 길을 떠났다. 도중에 들판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목동들이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어린 양들이 풀밭 위에서 장난치며 뛰놀고 있었다. 시인 이물락이 말했다. 이곳의 삶은 그 순수함과 평온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찬미를 자주 받곤 하지요. 저 목동들의 천막에서 잠시 한낮의 열기를 피하면서 전원의 소박한 삶이 과연 우리가 찾는 삶인지, 그리하여 우리의 탐구가 마침내 여기서 끝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지요. 모두들 이 제안이 좋다고 했다. 그들은 몇 가지 자그마한 선물과 친밀한 질문으로 목동들을 유도하여 그들이 자기네 삶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게 했다. 목동들은 매우 무식하고 상스러웠다. 그들은 직업의 좋고 나쁜 점을 비교할 능력이 거의 없었으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와 설명에는 도무지 갈피가 없어서 그들의 말로는 거의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불만에 가득 차 병들고 썩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부자들의 사치를 위해 고생하며 일해야 하는 자신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자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악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공주는 자신이 질투심에 찬 이런 야만인들과 함께 벗하여 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단언했다. 그러고는 소박한 시골 생활의 행복에 대한 본보기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당분간은 더 이상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주는 원시적인 자연생활의 즐거움을 설명한 그 모든 말이 꾸며낸 허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인생에서 과연 들과 숲이 주는 평온한 기쁨보다 더 좋다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언젠가는 몇몇 덕있고 고상한 붓들과 더불어 손수 꽃을 심고 따며 어미양을 쳐서 새끼들을 기르게 하고 때로는 산들바람 부는 시냇가에 앉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늘진 곳에서 책을 읽는 시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날들이 찾아오리라고 기대했다. 제20장 성공과 번창에 따르는 위험. 다음 날 왕자 일행은 여행을 계속했다. 한참 가다가 한낮의 열기에 지쳐 어디 쉴 곳이 없나 하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다. 약간 떨어진 곳에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 하나 보여 그들은 거리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곧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무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곳에 관목 가지들을 정성스레 쳐낸 사이로 길이 여러 갈래 나 있었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나무가지들은 사람의 손길에 의해 머리 위로 보기 좋게 뒤얽혀 있었다. 사이사이에 있는 빈터에는 꽃으로 덮인 풀밭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구불구불한 길가에는 냇물이 즐겁게 흐르고 있었다. 냇물은 가장자리 둔덕진 곳에 조그만 웅덩이들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저기 자그맣게 솟아난 돌무더기에 부딪혀 졸졸거리는 소리를 한층 크게 내기도 하면서 흘러갔다. 왕자 일행은 천천히 숲속을 통과해 갔다. 그들은 뜻밖의 그렇게 잘 가꾸어진 장소를 발견한 것에 매우 기뻐하면서 거칠고 인적 없는 지역에 이토록 순수하고 수려한 경관을 조성할 만큼 여유와 솜씨를 지닌 사람이 대체 누구이며 뭘 하는 사람인지 서로 추측해 보았다. 그들이 좀 더 나아갔을 때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과 아가씨들이 작은 숲에서 춤추는 것이 보였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 숲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지은 웅장한 궁전이 눈앞에 나타났다. 손님을 환대하는 동방의 관습에 따라 그들은 즉시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그러운 부호처럼 보이는 궁전의 주인이 환영하면서 그들을 맞아주었다. 궁전의 주인은 차림새나 외모로 사람을 알아보는 데 능숙했으므로 곧 왕자 일행이 범상치 않은 손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즉시 식탁을 훌륭하게 차려 내놓았다. 이물락은 유리한 은변으로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공주는 고상하고 정중한 은행으로 그의 존경심을 자아냈다. 그들이 그만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좀 더 머물다 가라고 간청하며 붙잡았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그는 더욱더 간절히 그들을 붙잡아 두고 싶어 했다. 왕자 일행은 어렵지 않게 주인의 설득에 응해 좀 더 머무르기로 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정중히 대하던 관계는 격이 없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갔다. 이때쯤 왕자는 하인들이 모두 명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연히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맞아주는 듯 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바로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주인에게 이런 훌륭한 곳을 소유한 것에 대해 축하했을 때 주인은 한숨을 지으며 대답했다. 내 처지가 행복한 듯이 보이는 것은 물론 사실이요. 하지만 그 모습은 거짓된 것이기 쉽다오. 나의 이 성공과 번창은 오히려 내 인생을 위험한 지경에 빠뜨렸어. 이집트의 총독이 내 원수인데 그는 단지 내가 부유하고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다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있다오. 이제까지 나는 이 나라의 왕자들에게 의지해 그 총독의 박해를 피해왔소. 하지만 높은 사람의 호의란 변덕스러운 것인지라 나를 보호해주는 왕자들이 언제 어느 순간 총독의 설득에 넘어가 나를 약탈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 할지 전혀 알 수 없다오. 그래서 나는 내 보물을 먼 나라에 미리 보내놓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전해지는 즉시 그 보물을 따라 함께 도망칠 태세를 늘 갖추고 있다오. 그런 일이 닥치면 이 저택은 내 원수들의 잔치판이 되고 내가 심고 가꾼 이 정원은 그들의 신나는 놀이터가 되고 말겠지. 왕자 일행은 모두 한마음으로 주인의 위험한 처지를 동정하면서 그가 도피하여 망령길에 오르는 일이 없기를 빌어주었다. 특히 공주는 슬픔과 분노의 격정이 너무 심하게 북받쳐서 잠시 그녀의 방으로 물러가 있어야 했다. 왕자 일행은 자신들을 친절하게 맞아준 주인과 함께 며칠을 더 보냈다. 그러고는 은자를 찾아 다시금 길을 떠났다. 제21장 은둔의 행복, 은자의 이야기. 길을 떠난 지 셋째 날 왕자 일행은 농부들의 도움말을 받아가면서 마침내 은자의 처소에 이르렀다. 산 중턱에 있는 동굴로 야자나무 그늘로 온통 뒤덮여 있는 곳이었다. 폭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그저 은은하고 단조롭게 응얼거리는 물소리밖에 없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깊은 사색과 명상에 빠져들 것 같았다. 특히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는 더욱 그러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의 거친 원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크게 개선되어서 은자의 동굴에는 방이 여러 개 마련되어 있었다. 각 방은 용도에 따라 서로 달리 사용되었는데 날이 저물거나 폭풍우를 만나 발이 묶인 여행자들에게 하룻밤 묵고 갈 숙소로 제공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은자는 문간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시원한 저녁 시간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한쪽 곁에는 필기구와 종이 등과 함께 책이 한 권 있었고 다른 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공구들이 놓여 있었다. 왕자 일행이 다가갈 때 은자는 아직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 그의 얼굴을 보고 공주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왕자 일행은 은자에게 깊은 존경의 태도를 담아 정중하게 인사했다. 은자도 이에 답례했는데 궁중의 예법에 조금도 낯설지 않은 사람 같았다. 은자가 말했다. 여보시게들, 혹시 길을 잃었다면 이 동굴이 허락하는 한 하룻밤 편의를 기꺼이 그대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갖춰져 있다오. 물론 이런 은자의 처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요. 그들은 은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동굴로 따라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내부를 보고 모두들 마음에 들어했다. 은자는 비록 자신은 나무 열매와 물만 먹고 살았지만 왕자 일행 앞에는 고기와 술을 차려내 놓았다. 그의 은비는 유쾌하면서도 경박함이 없었고 경건하면서도 열렬함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곧 방문객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으며 공주는 자신의 성급한 판단을 후회했다. 이윽고 이물락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의 명성이 그토록 멀리까지 자자한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군요. 저희는 카이로에서 선생님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 청년과 아가씨를 위해 선생님께 인생의 선택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은자가 대답했다. 어떤 형태의 인생이든 제대로 잘 살아나가기만 한다면 좋은 선택을 한 것이 되지 않겠소? 내가 선택의 지침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저 모든 명백한 해악에서 가능한 한 멀리 벗어나 있으라는 것뿐이요. 왕자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권하고 계신 이 은둔의 삶에 몸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틀림없이 온갖 해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길이겠지요. 과연 나는 지난 15년 동안이나 홀로 은둔에 살아왔소. 은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를 모범으로 삼아 본받으려는 사람이 생기기를 나는 전혀 바라지 않소. 나는 젊었을 때 군에 종사했다오. 점차 최고 계급까지 올라갔었지. 희화의 부대를 이끌고 널리 여러 나라를 헤집고 다니면서 수많은 전투와 공격에 참여했어. 그러던 중 나보다 어린 장교가 발탁되어 승진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낀 데다 내 기력도 쇠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어 마침내 군을 떠났어. 세상이 온통 함정과 다툼과 불행 따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평화롭게 마감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오. 언젠가 한번 적군의 추격을 받고 도망치다가 이 동굴로 안전하게 피신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나는 이곳을 내 마지막 삶의 거처로 택했어. 나는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이 동굴을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눈 다음 생활에 필요한 직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 가득 채워 넣었어. 세상을 등진 뒤 얼마 동안 나는 마치 폭풍에 시달리던 선원이 안전한 항구에 도달한 것 같이 무척 기쁜 마음이었어. 전쟁의 아우성과 법석이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으로 홀연 바뀌어버린 것에 즐겁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요. 얼마 후 새로운 생활의 즐거움은 점차 사라져갔고 그 후 나는 골짜기에서 자라는 식물을 살펴보거나 바위에서 주워모은 광물을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그러한 연구는 이제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나는 불안하고 심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 시시각각 덮쳐오는 수많은 의심과 혼란과 부질없는 상상에 사로잡힌 채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그것은 오락으로 기분을 전환하거나 세상에 변화를 줄 기회가 나에게 전혀 없기 때문이요. 세상의 악에서 안전하게 도피하기 위해 덕을 실천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에 나는 때때로 부끄러움에 사로잡힌다오. 그리고 나의 이 은둔 생활이 어떤 신념이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대한 원한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또 커지고 있다오. 나는 갖가지 어리석은 공상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성실한 것은 참으로 많고 얻은 것은 너무나 상실한 것은 참으로 많고 얻은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탄식을 터뜨리곤 한다. 홀로 은둔하여 사는 사람은 비록 악인의 행실을 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처럼 선한 사람들의 충고와 대화를 누리지 못하는 법이라오.
나는 오랫동안 인간 사회가 지닌 좋고 나쁜 점을 서로 비교해 보았소. 그 결과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세상에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있던 참이었소. 세상을 등지고 홀로 사는 사람에게 경건함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아닌 반면 초라함과 비참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 왕자 일행은 은자의 이러한 결심을 듣고 놀랐다. 하지만 잠시 가만히 듣다가 그들은 이내 그를 카이로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은자는 바위 사이에 숨겨놓았던 상당량의 보화를 파낸 뒤 왕자 일행을 따라 카이로를 향해 갔다. 그리고 카이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기쁘고 황홀한 표정으로 그 도시를 바라보았다. 제22장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인생의 행복. 라셀라스 왕자는 어느 한 모임에 자주 나갔는데 그곳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만나 긴장을 풀면서 편안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들의 예의 범절은 품위가 좀 부족했지만 대화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논쟁은 비록 이따금 너무 격렬해지거나 길게 늘어져서 무슨 문제로 논쟁을 시작했는지 그들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빈번했지만 날카롭고 진지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거의 공통적인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그들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려 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지식이 깎이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이 모임에 가서 라셀라스 왕자는 은자를 만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왕자는 은자가 스스로 매우 신중하게 정하여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본받았던 인생의 진로, 즉 은둔의 삶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의 소감은 여러 가지였다. 어떤 사람들은 은자의 은둔 생활이 본래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따라서 그는 끝없는 인고의 삶을 그 마땅한 형벌로 선고받은 것이라는 의견을 펼쳤다. 좌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 하나는 그 은자가 위선자임에 틀림없다고 아주 격렬한 의조로 단언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는 그 구성원인 각 개인에게 사회를 위해 일하고 노력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는 행위는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는 공적인 사회생활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때도 있고 반면에 적당히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이 필요할 때도 있다면서 은둔을 기꺼이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라셀라스의 이야기에 남보다 강렬한 인상을 받은 듯이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는 은자가 몇 년 후에는 다시 예의 그 은둔처로 돌아갈 것이며 그런 다음 만약 그가 창피를 무릅쓸 수 있고 또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은둔처에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오랜 경험을 쌓아도 지워지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요. 현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은 늘 불행하다고 느끼기 마련이고 또 그런 느낌을 밖으로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의 이 삶을 멀리서 다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상상력은 그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채색하기 마련인 것이요. 그러나 욕망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때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불행은 오직 우리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밖에 없을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현재가 바로 그러한 때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몹시 안달하며 듣고 있던 한 철학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의 불행이 우리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밖에 없는 때는 이미 도래해 있어. 행복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이 세상에 없어. 자연은 친절하게도 이미 우리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행복을 가져다 놓았어. 행복에 이르는 길은 바로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것, 즉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본래부터 새겨져 있는 저 보편적인 불변의 자연법칙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에 있어. 이 자연법칙은 가르침이나 교육을 통해 우리 가슴에 기록되거나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운명적으로 각인되어 있고 불어넣어져 있는 것이라오.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희망이나 끈질긴 욕망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요.
그는 무엇이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칠 것이며 사물의 이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때그때 행동을 하든지 가만히 견뎌내든지 할 것이요. 사람들 가운데는 세세한 정의나 복잡한 추론 따위를 즐기며 그것에 집착하는 자들이 많소. 그런 사람들은 한층 쉬운 방법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요. 숲속의 암사슴과 숲풀 속의 홍방울새를 보시오. 동물들의 삶을 한번 보시오. 본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움직이는 그것들은 자신을 이끄는 본성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소? 그러니 자, 이제 논쟁 따위는 그만두고 정말로 사는 법을 배웁시다. 쓸데없이 방해만 될 뿐인 교술 따위는 모두 내던져버립시다. 온갖 금함과 허세로 떠벌려지는 그런 것들은 사실 말하는 사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엉터리일 뿐이요. 그 대신 이 단순하고 명료한 가르침, 즉 자연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행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이 경험만은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삽시다. 말을 다 마친 철학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올바른 가르침을 베푼 자신의 행위를 의식하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이었다. 선생님, 왕자가 아주 겸손하게 말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저도 최고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는지라 방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의 마음을 더할 나위 없이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선생님처럼 학식이 깊은 분이 그토록 확신하게 주장하고 설파하시는 것이므로 그것은 분명 진리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인지요? 철학자가 대답했다. 이토록 겸손하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이를 만날 때면 내가 공부를 통해 터득한 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오.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이란 말하자면 항상 원인과 결과의 모든 관계와 특질로부터 발생하는 적합성을 마땅히 지키면서 행동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보편적인 최고 행복의 변함없고 위대한 기획에 일치되도록 하는 것, 즉 자연 사물의 현존 체계가 지니는 일반적인 성량과 경량에 협력하여 행하는 것을 뜻한다오. 라셀라스 왕자는 이 사람 역시 오래 듣고 있을수록 점점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현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자 철학자는 왕자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주었다고 여기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지혜로 굴복시켰다고 여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의 현존 체계와 협력하여 행동하는 사람의 태도로 떠나갔다. 제23장 왕자와 공주는 관찰하는 일을 서로 분담하다. 라셀라스 왕자는 생각에 잠긴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탐색해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왕자는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나 순박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직 젊은 사람답게 그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와 탐구를 해볼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이물락에게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의문스러운 점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이물락의 대답은 새로운 의문거리만 더할 뿐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왕자는 이물락보다는 누이인 공주와 더 자주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공주는 왕자와 마찬가지로 아직 변함없는 희망을 지니고 있었기에 늘 이런저런 말로 왕자를 복돋아 비록 이제까지 좌절을 당해 왔을지라도 마침내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잃지 않게 해주었다. 오라버니, 우리는 아직 세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공주가 말했다. 이제까지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천한 신분으로 떨어지거나 한 적이 없었지요. 고국인 이비시니아에서 우리는 비록 왕족이긴 했지만 권력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고, 이 나라에 와서는 일반인으로 있긴 하지만 평화로운 가정생활의 사적인 세계를 자세히 알아본 적이 아직 없지요. 이물락은 우리의 탐구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가 틀렸다는 것이 밝혀질까 봐 그런 것입니다. 오라버니와 제가 일을 서로 분담하기로 해요. 오라버니께서는 궁정의 호화로운 생활이 과연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잘 드러나지 않는 삶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어요. 아무도 명령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선행을 할 기회가 누구보다도 많이 주어질 테니까요. 아니면 아마도 중간 정도의 평범한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일을 벌일 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궁핍과 고난을 당할 만큼 낮지도 않은 그런 신분의 삶 속에 말입니다. 제24장 왕자는 높은 지위가 주는 행복을 조사해보다. 라셀라스 왕자는 공주의 이 계획을 크게 칭찬하면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다음날 그는 호화롭게 차린 종자들을 거느리고 이집트 총독의 궁궐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훌륭한 모습으로 인해 즉시 사람들의 주목을 끈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먼 나라에서 찾아온 왕자로 대우받았으며 곧 높은 고관 대작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총독과도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처음에 왕자는 총독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믿었다. 모든 사람이 총독을 우르르 공경했고 그가 말을 할 때면 모두들 순종의 태도로 경청했으며 그의 권력은 그가 내린 칙령이 왕국 전체에 미칠 만큼 막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통치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이 모두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지배관계의 법칙상 한 나라에서 그런 지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지. 따라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이나 무언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마땅해. 오직 특정한 한 사람만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을 가득 느끼고 나머지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저 그 한 사람의 뜻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타당치가 않아. 왕자는 이러한 생각들로 마음이 자주 어지러웠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선물과 예의 바른 은행을 통해 사람들과 가까워져서 그들을 좀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왕자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치고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정오하지 않거나 반대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오를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으며 나아가 그들의 삶이 업무와 밀고 술책과 관계 그리고 파당과 배반의 끊임없는 연속일 뿐이라는 사실도 알아차리게 되었다. 총독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알고 보니 총독의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엄밀히 혀를 놀려대면서 남을 헐뜯었으며 남의 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폐위 명령서가 도착했고 총독은 쇠사슬에 묶여 콘스탄티노플로 압송되어 갔다. 콘스탄티노플 적혀있는 해석이라 읽어보겠습니다. 터키의 도시인 이스탄불의 옛 이름으로 중세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다가 15세기의 회교 국가인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집트는 1517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정복당해 속국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독은 쇠사슬에 묶여 콘스탄티노플로 압송되어 갔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사람들 입에 오르지 않았다. 권력이 주는 특권에 대해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셀라스가 누이 동생에게 말했다. 권력은 행복을 얻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종속된 지위는 위험한 것에 불과하고 오직 최고의 지위만이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일까? 술탄, 이 회교의 군주를 말합니다. 술탄만이 그 영토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사람일까? 아니면 술탄 그 자신도 의심으로 인한 고통과 적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받는 존재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총독도 폐위되고 말았다. 그를 승진시켜 주었던 술탄이 근위병들에 의해 암살되었고 그 뒤를 이은 술탄은 생각하는 것이나 총애하는 신하들이 그 이전의 술탄과 달랐던 것이다. 제25장 공주는 별로 성과는 없지만 자신이 하기로 한 탐색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다. 한편 그동안 공주는 여러 사람들과 잘 사귀어 그들의 가정생활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남에게 잘 베푸는 데다 성품까지 훌륭한 사람을 집안에 맞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가정의 딸들은 대체로 쾌활하고 명랑했다. 하지만 네카야는 오빠 라셀라스나 인물락과의 지적인 대화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지라 어린애처럼 경박하게 제잘 그리는 그 여자들의 의미 없는 언행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공주는 그들이 좁은 식견에다 천박한 소망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며 그들의 유쾌한 겉모습도 대개는 억지로 꾸민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가난했으므로 즐거움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소소한 경쟁이나 쓸데없는 다툼 따위로 불쾌한 기분을 맛보기 일쑤였다. 그들은 미모를 두고 서로 늘 시샘을 일삼았다. 미모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좋아지거나 또 비방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나빠질 리 없는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들처럼 변변찮은 사내들과 사랑에 빠졌는데 사실은 그저 노닥거리는 것에 불과하면서 사랑에 빠져있다고 착각하곤 했다. 그들은 거의 항상 상대의 분별력이나 특성을 도외시한 채 애정을 품었으며 따라서 그런 애정의 종착지는 안달과 속상함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슬픔 역시 그들의 기쁨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저 잠시 떠돌다 사라질 뿐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욕구가 생기든지 그것은 곧 쉽게 또 다른 욕구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마치 물속에 던진 두 번째 돌멩이가 처음에 던진 돌멩이의 파문을 교란하고 지워버리는 것과 같았다. 네카야는 별로 두렵지 않은 동물들을 대하듯이 이런 아가씨들과 한동안 사귀며 지냈는데 공주는 곧 그들이 그녀와 친밀한 사이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은 지겹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네카야의 목적은 그들의 생활을 좀 더 깊이 살피며 알아보는 것이었으므로 그녀는 상냥한 태도로 아가씨들을 대했고 그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았다. 그래 슬픔에 빠진 아가씨들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속마음을 공주에게 털어놓았고 희망에 차서 우쭐하거나 성공을 즐거워하는 아가씨들 역시 공주를 초청해 자기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공주와 왕자 라셀라스는 대개 저녁 때면 나일 강가에 있는 한적한 정자에서 만나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어느 날 그렇게 함께 앉아있던 공주가 문득 그녀 앞으로 흘러가는 강물에 시선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80곳이나 되는 나라의 물결을 넘실대며 흘러가는 그대 하의 원조 위대한 나일강이야. 그대의 발원지가 되는 나라의 공주가 호소하는 말에 대답을 해보라. 그대가 굽이굽이 지나는 이 모든 인간의 처소 가운데 혹시 불만의 응얼거림이 들리지 않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 어디 한번 말해보라. 라셀라스 왕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네카야 너도 일반 평민들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이로구나. 내가 궁궐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공주가 대답했다. 지난번에 오라버니와 영역을 분담하기로 한 이래 저는 많은 사람들과 친밀하게 사귀어 그들의 가정생활을 살펴보았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들 번창과 평화와 그 어느 집보다 넘치는 듯한 평화가 그 어느 집들보다 넘치는 듯한 집들이었죠.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끊임없는 격정과 분노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주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안락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가난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난이란 큰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아주 다른 모습을 띠고 있더군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겉모습 뒤에는 흔히 가난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궁핍을 다른 사람에게 감추느라 고심하고 있답니다. 그들은 임시방편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꾸려나갈까 하고 그 방도를 찾느라 여념이 없죠. 하지만 이 가난이란 것은 비록 자주 발견되긴 하지만 불행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불평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제가 베푸는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었고 또 신속히 도와주려는 저의 마음을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네의 궁핍한 형편을 저한테 쉽사리 간파당한 것에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꽤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당장 급한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호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은인인 저를 오히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야단스럽게 꾸며 감사를 표시하거나 무언가 다른 호의를 기대하거나 하는 일 없이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제26장 일반 사람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공주의 계속되는 이야기. 네카야는 오빠 라셀라스가 계속 귀를 기울이며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가난한 집이든 아니든 일반 사람들의 가정에는 공통적으로 불화가 있답니다. 이물락의 말처럼 하나의 왕국이 일종의 거대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하나의 가정은 당파로 분열되고 혁명의 위협으로 바람잘 일이 없는 일종의 작은 왕국과 같습니다. 경험이 없는 관찰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고 동일하리라고 믿지요. 하지만 유아기 이후로 이런 애정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유아기가 지나면 자식들은 곧 부모와 경쟁하는 존재가 되고 말거든요. 그러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은 꾸지람이 섞이고 변질되고 자식들의 감사하는 마음은 시기심으로 잠식되어 불순해지죠. 부모와 자식들은 서로 화합하여 행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부모의 칭찬이나 애정을 독차지하려고 애쓰고 부모 역시 비록 자식들보다는 덜하지만 비슷한 유혹에 사로잡혀 자식들에게 서로 잘 보이려고 상대방을 헐뜯어대지요. 이리하여 자식들은 각기 나뉘어 아버지하고만 또는 어머니하고만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집안은 술책과 분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만답니다. 자식과 부모, 젊은이와 어른은 생각하는 바도 서로 상반됩니다. 그것은 양쪽이 지니는 희망이나 실망의 근거, 그리고 기대나 경험 내용 등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어느 한쪽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지요. 자연의 얼굴이 봄과 겨울에 다르게 나타나듯이 인생의 색깔도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각기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따라서 자식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의 견해와 주장은 그릇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지요. 부모 가운데 자식이 그들의 가르침을 바람직한 것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로 훌륭하게 삶을 실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무엇이든 천천히 살피고 계획하여 점진적으로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믿지만 젊은이는 자신의 재능과 정력을 바탕으로 발휘하여 원하는 바를 신속하게 성취해내고자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부와 재산을 중시하는 데 비해 젊은이는 의로움과 덕을 높이 생각하지요. 나이 든 사람은 신중함을 절대시하지만 젊은이는 호기롭게 모험하는 것을 즐깁니다. 젊은이는 자신에게 악한 의도가 없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의도가 전혀 없다고 믿으며 따라서 터놓고 솔직하게 행동하지만 기성세대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매사에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또 실제로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고 싶은 유혹에 자주 직면하곤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의 자신감을 만용이라고 언짢게 여기는 반면 젊은이는 나이 든 사람의 주도 면밀함을 소심함이라고 경멸스럽게 여깁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부모와 자식은 함께 살아가는 동안 거의 대부분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점차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런데 천륜으로 가깝게 맺어진 사람들조차 이렇게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진정한 애정과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는 인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네카야, 왕자가 말했다. 불행하게도 너는 사람들을 잘못 선택하여 사귄 게 틀림없구나. 그 어떤 경우보다도 강한 애정관계인 부모와 자식 사이가 본질적인 결함에 의해 그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는 아무래도 믿기 힘들구나. 공주가 대답했다. 불화가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숙명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피하기란 실로 쉽지 않습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 전체가 덕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따라서 덕 있는 사람과 부덕한 사람이 뒤섞인 가족의 경우 그들이 서로 잘 화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부덕한 사람들끼리만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화합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덕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경우조차도 각자 지닌 특성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또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일 때 종종 불화가 발생하곤 하지요.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을 자격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부모로서도 자식들의 존경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것은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경멸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가정생활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른 불행이 들끓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믿고 맡긴 하인들에게 노예처럼 지배당하고 만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호감을 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감히 비위도 거스르지 못하는 부자 친척의 변덕을 살피느라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남편이 폭군처럼 지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내의 심술이 고약한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이로움보다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 항상 더 쉬운 법이므로 한 사람의 지혜나 덕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문 반면 한 사람의 어리석음과 악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난답니다. 왕자가 말했다. 결혼생활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바로 그와 같다면 나는 앞으로 한 여인에게 관심이 끌려 가까워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생각이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불행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말이다. 공주가 말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신중한 선택이 꼭 부러움을 살만하다고는 결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친밀한 애정이나 사랑을 주고받는 일 없이 그저 홀로 멍하니 세월을 보낼 뿐이며 유치한 오락이나 사악한 쾌락으로 밖에는 남아도는 하루의 시간을 때울 방도가 없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어떤 열등감에 항상 사로잡혀 있는 존재처럼 행동하는데 그 열등감으로 인해 마음에는 사무친 원한이 가득 차 있고 혀끝으로는 세상에 대한 비난의 말만 잔뜩 뱉어낸답니다. 그들은 집에서는 짜증을 부리고 밖에서는 악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어긴 사회적 추방자로서 그들이 즐겨 일삼는 행위는 바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들이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감정의 교감 없이 산다는 것, 즉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어루만져주는 연민의 손길 하나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고독을 넘어서는 한층 더 암울한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 삶은 인간 세상으로부터 피신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세상에서 추방된 것이라고 해야 할 테니까요. 결혼 생활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지만 독신 생활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왕자가 말했다. 많이 살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결정할 수 없게 되는구나. 물론 아무것도 깊이 따지려 하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쉽게 결정해버리고 말겠지만 말이야.